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좀 할 텐데 오늘 오전 추가로 전략공천 후보 발표했는데 일단 기동민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인 서울 성북 을에는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가,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는 차지호 교수가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인천 부평 을은 다른 예비 후보들이 2인 경선 치르게 되면서 현역인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남근 변호사는 도봉갑에서 처음에 뭐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뭐 이분은 그 참여연대에 계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김경률 변호사가 얼마 전에 비대위원이 만났는데 네. 굉장히 친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랑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 뭐 이런 꼬리표들이 굉장히 다들 이제 이게 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홍영표 의원 이제 공천 배제.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시그널이 좀 명확했다. 뭐냐면은 홍영표 의원이 어제 특히 이제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반발도 하고 좀 센 말들을 했잖아요. 네. 바로 컷오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주류들 이제 친명들이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다. 그리고 명확한 시그널이다. 그 뒤에도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워딩. 탈당도 자유다. 뭐 그것까지 더하면은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빨리빨리 뭐 시간 끌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좋아 빠르게 가 이거 같아요. 좋아 가. 그냥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공천, 물갈이공천 하자. 그냥 당내 분란, 갈등, 혼란 이런 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런 공천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같아요. 감정이요? 네.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반발하고 당내 분란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하면 그래서 좀 며칠 좀 생각해보고 설득도 좀 하고 이런 모양새를 취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의원총회 때 내 앞에서 나를 모욕시켰어? 오케이. 좋아. 원래대로 그냥 컷오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분란과 갈등은 계속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어제 보면은 잠시만요. 어디로 갔어? 네. 어제 공간위가 이제 지역구 6곳 전략 공간위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컷오프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오늘 오전에 바로 나왔고. 근데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이 어제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안민석 의원이나 이제 충청도의 중진 의원 이런 분들은 친명으로 굉장히 알려지신 분들인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친명 학살 얘기 안 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프레임의 작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파격적인 공천, 많은 물갈이 공천에 대한 근거를 방어 논리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00% 다 친명만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방금 얘기했듯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교체가 된 건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공천을 이제 또 그렇게 과감하게 많이 할 경우에는 일종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할 만한 공천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이 결국은 투표하고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이게 좀 점화가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단추를 좀 잘못 꼈다라고 봅니다. 이게. 첫 단추를요? 예, 첫 단추가 여기에 첫 단추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김영주 의원이 이제 뭐 탈당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이게 공천이 문제가 있다. 이게 이런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점화가 된 게 박용진 의원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용진이 10% 하위 10%냐.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평가가 어떻고 저쩌고 떠나서 이를테면은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박용진이 10%라는 거는 심지어는 민주당원의 친명들도 잘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솔직히 잘 좀 받아들이기 무리했다 뭐 이렇게 볼 건데 저는 사실 임종석 실장 이 컷오프보다 이거는 이제
친문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국민들한테 약간 더 이게 악영향을 공천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친 거는 박용진 의원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제대로 됐을까? 평가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사실 그래서 2020년 총선 때도 똑같이 하위 20%가 통보가 갔고 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뭐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뭐가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가 이제 친문 학살이라는 이제 비명 학살이라는 비명 이제 친명 횡재 뭐 비명 학살 이게 이제 프레임이 작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위 10% 20% 받을 만한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동조를 얻는데 그 흐름들이 보면은 되게 안 좋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거예요. 뭐가 됐든 뭐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뭐 아무리 뭐 잡음이 나든 이걸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여론조사 업체 문제하고 선정 문제하고 그리고 박용진 하위 10% 이게 이 공정성에 대해서 되게 이제 크게 의문을 갖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고 조금 이게 파문이 좀 잦아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잘린 사람들도 나름의 명분이 생기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친이가 친박을 칠 때 친박이 친이를 칠 때 상징적인 사람 뭐 한두 명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친명 중에서도 몇 명 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친문이라든지 비명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거나 아니면은 경선에 붙여주지 않거나 아니면 하위 뭐 10%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이 공천이 뭐 공정하냐, 뭐 객관적이냐, 투명하냐 이런 논란이 이제 필요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명확해요. 이재명 당대표랑 측근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이재명 당 만들겠다. 그냥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전혀 안 쓸 테니까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렇게 선전포고한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 오늘 이제 전략공천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현주 전 의원, 뭐 여전사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때 이제 이분들 전략 지역 배치 여부가 좀 주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두 사람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 전략공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약간 좀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좀 나가 달라. 근데 이분들이 싫어요. 나는 좀 우리에게 양지로 나가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들 어디 경선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네. 그래서 어디 당선될 만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 거기를 지금 찾아보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은 어디에 넣어도 좀 경쟁력이 상당히 좀 저하돼 있다라는 좀 얘기가 들리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 지역에 적당한 지역에 좀 공천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과 이제 친명 지도부 쪽에서는 쇄신 공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신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면 영입 인재들 넣는 거는 쇄신 공천이라고 이제 포장이 가능한데 추미애 전 장관을 넣는 게 쇄신 공천이냐라는 비판에 이제 직면할 수 있고 또는 어쨌든 추미애 이현주가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뭐 진짜 최측급 뭐 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을 조금 친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입 이현주 의원도 영입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그렇다고 온다라면은 이분들은 조금 뒷순위로 미루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조금 속된 말로 얻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임종석 저기 성동갑에 거기에 사실 추미애 장관 얘기도 먼저 나오고 여조 돌려본 것도 추미애 장관 쪽이에요. 그리고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아예 여조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조 여론조사를 아예 안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임종석을 컷오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선당우사.
그럼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본인이 종로에서 열심히 이제 털을 이제 막 밭을 갈구기 위해서 있다가 당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선당우사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현희도 그리고 뭐 사실 친문으로 엄격하게 이제 범친명이긴 하지만은 친문색이 매우 강했던 분인데 근데 여기 다 선당우사 했는데 임종석 너는 왜 선당우사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에요. 사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현주 의원을 넣었으면 훨씬 더 파열음이 컸을 텐데 그나마 이제 관리를 한 거죠. 관리를. 그러니까 전현희 뭐 당선이 이제 붙어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공천까지는 약간의 운이 작용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제 어제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서 당에서 제고를 해달라 기자회견 열고 저녁에는 이제 왕십리에 나가서 유세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읍소죠, 뭐.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 좀 봐줘. 이러한 항변을 한 것인데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그냥 계속적으로 친명 세력들이 공관위에서 공천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 결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탈당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건지 정말로 나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싶다라고 항변을 한 건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한테 왜 그래? 내 공천 왜?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동안 이제 비명계 의원들, 친문 세력들이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본인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집단적으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공천 주지 않더라도 정말 이 사람들은 이 훌륭한 사람들 그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의 대표자적인 입장의 모습을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왜 나 공천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좀 적절한 것이냐. 어쨌든 친문의 상징성이 되어버렸고 비명의 상징성, 이재명 당대표의 8월 전당대회의 대항마 이런 이미지가 굳혀져 가고 있는데 본인 얘기만 한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종의 상징, 방금 얘기했듯이 상징했지만은 그러면은 이분이 좌장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친문의 좌장은 아니다. 친문의 좌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개파가 있고 이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 됐든 여러 뭐 정치인들이 쫙 따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친문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현실 정치를 은퇴하신 분이고 공석이에요, 공석. 그런데 오히려 더 이를테면은 개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약간 이제 있지만은 이분을 간판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간판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친노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끝나고 친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축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친노가 부활했듯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아직 친문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아니면 친문을 이끌 만한 지금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고민이냐면은 탈당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홍영표 저 원내대표? 홍익표. 죄송합니다. 뭐 홍표가 많아. 홍준표, 홍문표, 홍익표. 그래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탈당을 안 할 거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에 윤영찬 의원을 이제 탈당을 만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언론에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내가 8월 전당대회에 나가서 아마 당을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알려져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당은 우리 거고 친문의 것이고 뭐고 크게 보면은 주류는 우리 것인데 한번 싸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서의 정치적 전망조차 굉장히 불투명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남으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다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이를테면 연상군
부드러운 얘기하고 이를테면 서른 의원처럼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지자들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장기적으로 보고 여론전을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친문의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전쟁을 이게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강한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하다 포지션이 되게. 예. 진재용님이 임종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임종석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임종석 실장도 할 말이 있고 친명 지도부도 할 말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된 데인데 왜 본인이 마치 이거 떼놓은 당상처럼 계속 여기를 주장을 하느냐라고 친명 지도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당 우사해라. 당신도 이제 누릴 만큼 누린 거 아니냐. 거기서 2번 국회의원도 여기 성동갑에서 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거저거 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송파갑 가. 이렇게 이제 할 만한 명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임종석 실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여기 출마해도 돼라고 비공식적이냐만 주류들한테 물어봤지만은 특별히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니까 예비후보로 이미 등록이 됐는데 예비후보로 여기로 등록이 됐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 가서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임종석 실장 건은 상징성은 큰데 이거는 친명 주류들도 어느 정도 할 얘기가 있어요. 양쪽에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박용진 건은 사람들이 대부분 납득을 못 해요. 이게 그래서 더 선거에 더 악영향을 끼칠 거다. 박용진 건은. 네. 장선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또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가봤자 갈 데가 없고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중성동갑에 출마하면 내가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무소속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 8월달 전당대회 때 한번 당권을 잡아볼까? 뭐 그런 생각, 당내 투쟁에 조금 더 몰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까지 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고 감정도 좀 쌓인 것 같고 어떻게 좀 뭐 이름이 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험지에 좀 나가야지 이렇게 좋은 데만 나가려고 그러냐. 송파감 나가라고 했는데. 네, 이기주의적이냐 그런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그냥 당내에 조그마한 반대 세력 경쟁자 그거에 조그마한 구심점이라도 될 사람들은 그냥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이재명 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냥 당신은 그냥 안 껴줄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의 그 이제 신경민 전 의원 책임위원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를 좀 유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은 8월 전당대회에 윤영찬 의원을 설득을 하면서 내가 나가가지고 당권을 잡아보겠다라고 한 것이 매우 친명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많이 들렸을 것이다. 발톱은 감췄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어저께 읍수한 것도 그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대선 후보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내가 뭔가 공개적으로 뭔가 비명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래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 그래요. 막 전면에 나서가지고 뭐 조웅천 뭐 이를테면은 뭐 이원욱 이런 분들처럼 막 뭐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약간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겠다. 내가 그렇게 뭐 뭔가를 비명 막 목숨 걸고 반대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유세 현장에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 네. 등이 함께 했어요. 네. 이거 집단 행동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좀 힘을 합쳐보자. 네. 세력이라도 만들어보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너와 나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 동지의식을 가지려고 한 건데 동병상련이죠. 다 이제 컷오프 되거나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서 좀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있으면 친명들, 이재명 당대표가 다른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모여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원래 계획대로 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미 다 쳤는데요. 뭐 다 쳤는데 아니 윤영찬 의원 아직
예, 송갑석 의원도 뭐 일단은 뭐 경선. 송갑석 의원은 이제 경선하는 거죠. 네.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호남 여론은 좀 이제 물갈이 여론도 있지만은 송갑석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이제 재선이고 이분이 그 의정 대상인가 뭐 이거를 3년 연속 받았는데 3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이가 의정 활동 잘했다고 상준 거. 또 하나는 광주에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국방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송갑석 의원이. 근데 광주 지역 여론이 여기가 발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군공항 이전이 되게 숙제였는데 그래서 대구에 홍준표 시장하고 대구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대구 군공항하고 광주 군공항하고 같이 이전하자. 이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같이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송갑석이. 사실 송갑석에 대해서는 호남 여론이 나쁘지 않아 그렇게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근데 명분이나 이런 것도 좀 약한 거죠. 사실은 비명 이제 최고위원 했었고 그때 이제 결선 아니 저기 투표했을 때 그때 이제 책임지고 사퇴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무리수로 좀 보인다 이런 것들이 조금 몇몇이 이제 좀 센 것들이 껴 있어서 이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비판 여론은 좀 피하기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친명 지도부의 입장은 어쨌든 시간 지나면은 대부분 잊혀질 거고 빨리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더 시간 끌면 안 된다. 빨리 할 거 빨리 해치우고 사실은 오늘의 기점으로 이제 쌍특검법 표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미뤄졌고 사실상. 지금 이제 다시 속보 같은 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네, 또 하기로 그랬어. 했어요. 좀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치르기로 했구나. 네, 네.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좀 전에. 방금 전에. 좀 뭐가 전에 됐냐? 그러니까 속보가. 이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3월부터는 정권 심판론 뭐 이거를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어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뭐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의지를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명 쪽에서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끌 일이 아니다. 빨리 해야 된다. 뭐 이게 속전속결 빨리 가야 된다. 이거 뭐 그렇다고 물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여론조사 업체 뭐 불공정성 왜 들어갔느냐 거기 조사 문항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정하는 순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여론조사 업체가 한 거를 시간도 없어요. 그걸 할 만한 시간도 없고 대혼란입니다. 뭉갤 거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뭐 이제 진상조사 얘기가 나오지만은 총선 끝나고나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끝나고. 예, 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정면 돌파 의지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테면은 열성 지지자들은 언제든 이제 35% 정도는 무조건 이제 민주당에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투표를 하지만은 한 15%에서 약간 2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온건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투표율이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항상 출렁했는데 예를 들면은 2012년은 총선 투표율이 54%였고요. 근데 이때는 152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네. 그러니까 그때는 투표율이 낮아서 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16년에는 58%요. 그러니까 122대 123. 123으로 한석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국민의당이 크게 저렇게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는 66%였습니다. 그러니까 180대 103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 60.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0%를 넘으면은 민주당은 과반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투표율이 떨어지는 때는 항상 이제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확고한 친명이 아닌 예를 들면은 온건 지지자들 그게 뭐 친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를테면은 명분을 되게 중요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건 지지자들 지금의 이게 공천 파동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게 여론이 확 확산될 경우에는 투표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그럼 어떻게 이걸 포장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거예요. 네.